위창자 생리 8강은 큰 창자, 직장과 학문에 대한 생리입니다. 작은 창자를 통과하는 동안에 미즙의 약 80%는 흡수가 되죠. 나머지 20%가 회맹판막을 통해서 큰 창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변성분이죠. 마지막으로 큰 창자에서 흡수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큰 창자의 후반 반절에 저장되어 있다가 직장과 항문의 배변 반사를 통해서 체외로 배출됩니다. 먼저 큰 창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큰 창자의 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육의 특징을 봐야겠죠? 횡단근은 작은 창자와 마찬가지이지만 종단근이 뭉쳐서 결장띠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해부 조직학에서 배웠을 겁니다. 큰 창자에서 만들어내는 운동 중에 첫 번째 운동은 혼합 운동입니다. 이 혼합 운동은 1분의 1회 정도, 너비 2에서 3cm 정도의 횡단근이 천천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합니다. 이때 결장띠가 같이 수축을 하게 되면은 결장띠가 없는 부분이 팽대가 되는 그런 모양을 보이죠. 그래서 이 혼합 운동을 팽대, 하우스트레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혼합 운동은 주로 내인성 장신경에 의해서 매개가 되고요. 국소적인 자극에 의해서 반사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맹장과 상행결장 쪽에는 좀 더 자주 일어나고 1분에 한 번 정도 수축을 통해서 천천히 항문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천천히 이동하면서 물과 전해질이 마지막으로 흡수되고 하루에 200ml 정도 볼륨의 대변이 형성이 됩니다. 이 혼합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도 생기겠죠. 내인성 장신경의 발달이 잘 안 되었거나 다친 그런 사람에게서 이런 혼합 운동, 하우스트레이션이 생기지 않으면은 거대 결장의 모습을 띱니다. 메가콜롱 허쉬프렁스 디지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대 결장에서는 부적절하게 시그모이드 콜론 쪽에서 경련성 수축이 더해져서 큰 창자에 상당량의 변이 축적되면서 특히 트랜스버스 콜론에 이 변이 모이면서 늘어져서 지름이 약 10cm 정도까지도 팽창되기도 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으면 마치 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큰 창자의 두 번째 운동은 추진 운동입니다. 자, 혼합 운동이 반복되면은 변성분에 있는 물과 전해질이 흡수가 되면서 변의 유동성은 점점 더 낮아지면서 더 단단해지겠죠. 이러면은 혼합 운동에 의해서 그 미약한 혼합 운동에 의해서 변이 항문 쪽으로 추진되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것을 대신해서 상행결장에서 S결장까지 10분에서 30분 동안에 걸쳐서 지속적인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집단운동, 매스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는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이 집단운동이 발생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이 강력한 수축을 통해서 유동성이 적은 변성분이 S결장, 시그모이드 콜론 쪽에 축적이 되게 됩니다. 집단 운동은 혼합 운동보다 훨씬 더 넓은 부위의 횡단근에서 동시에 수축을 보이게 됩니다. 약 20cm 정도의 횡단근이 동시에 수축을 하고 약 30초간 지속이 됩니다. 이 수축이 S결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변성분도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런 집단 운동으로 S결장에 대변이 모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압력이 더해지면은 배변의가 생기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서 똥 마려 온 게 이런
집단 운동에 의한 배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많게는 하루에 3번 정도 오는 자연스러운 이 배변의를 느낄 때, 집단 운동이 있을 때 배변을 하지 않으면은 변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변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이런 집단 운동은 외인성 신경에 의한 반사작용인 위결장 반사, 십이장 결장 반사에 의해서 또는 위에서 분비되는 가스트린 호르몬에 의해서 집단 운동이 촉진됩니다. 이 밖에도 병리적인 상황으로 십이장에 가해진 팽창작용이 크거나 화학작용이 클 때 집단 운동이 발생하면서 급하게 변을 보게 되기도 하죠. 또 다른 경우로는 척수 손상이나 상부 척수, 하부 척수의 통합이 깨진 경우에는 집단 운동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염증 질환이 있으면은 자극에 의해서 집단 운동이 빈번하고 강력하게 유발되면서 복통과 설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큰 창자의 운동 조절은 주로 아세틸콜린과 세로토닌에 의해서 큰 창자의 운동이 촉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창자의 국소적인 자극에 의해서 주변의 내인성 장신경과 상피세포에서 아세틸콜린과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이것들이 큰 창자의 운동을 촉진하는 거죠. 최근에는 세로토닌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큰 창자의 근육세포에 세로토닌이 된 수용체가 5-HT234 수용체가 있습니다. 이들 234 수용체가 세로토닌에 반응해서 큰 창자의 운동을 촉진을 하는데 이 중에 5-HT4에 관련된 이것을 타겟으로 한 약물이 개발돼서 장운동 개선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맹장과 상행결장의 상피세포에는 펩타이드 YY를 분비하는 내분비세포가 있습니다. 이 내분비세포는 주변에 지방이 있으면은 이 지방의 자극으로 펩타이드 YY가 분비되는데 이 펩타이드 YY는 위 배출을 감소시키고 회장 맹장 조임근의 수축을 강화시켜서 미즙이 좀 더 작은 창자에 머무르면서 지방이 다 흡수되도록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또 펩타이드 YY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큰 창자의 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큰 창자는 크게 얘기한다면 칼륨을 분비하고 그리고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합니다. 분비하는 분비샘은 리버쿤와에 있습니다. 작은 창자랑은 좀 다르게 분비를 하는 거죠. 장액성 분비가 아니라 점액성 분비고 그리고 칼륨을 분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분비물을 내보냅니다. 자, 주로 국소적인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죠. 외인성 신경의 활성에서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큰 창자에서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한다는 것은 변을 잘 뭉치게 하고 또 큰 창자가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큰 창자에서 있는 상재균의 활동으로 생성되는 산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해줍니다.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한다는 얘기는 바이카보넷을 분비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분비하기 위해서 미리 클로라이드 아연을 분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서 설명을 했었죠. 큰 창자의 상피세포에 클로라이드 아연을 위주로 분포를 보게 되면은 천부막 쪽에 CFTR이 있어서 클로라이드가 변성분 쪽으로 클로라이드가 분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비된 클로라이드를 보충하기 위해서 바닥 측면막에는 NKCC가 존재하면서 나트륨과 칼륨이 들어올 때 클로라이드가 같이 두 개가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클로라이드를 세포 내로 보충하게 됩니다. 이 클로라이드의 분비는 평소에 양이 적지만 세균의 내독소, LPS,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히스타민 담즙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 분비가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LPS에 의해서 구아닐릴 사이클레이즈가 활성화되고 VIP에 의해서는 아데닐릴 사이클레이즈, 아세틸콜린에 의해서는 포스폴라이페즈 C가 활성화되면서
염소 이온의 분비가 크게 증가하고 이는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칼륨은 흡수 분비 모두 일어나지만 네트로 분비가 일어나는 쪽으로 기운다고 그랬었죠. 칼륨의 분비는 수동적인 방법과 능동적인 방법 모두 있습니다. 수동적인 방법을 먼저 오른쪽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미 첨부막을 통해서 나간 클로라이드 아연이나 바이카보넷 아연 같은 음이온을 따라서 음이온의 전기적 경사를 따라서 포타시움, 포지티브 포타시움 아연이 세포 간극으로 이동돼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동은 보통 프록시말보다는 디스탈 콜론 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능동적인 포타슘의 시크리션을 보게 되면은 바닥 측면막에 NKCC가 있다고 그랬죠. 이 NKCC를 통해서 들어오는 다량의 포타슘 아연이 첨부막 쪽에 있는 빅포타슘 채널을 통해서 누출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분비는 프록시말 콜론 쪽에서 오히려 좀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시크리션은 프록시말 쪽에서, 패시브 시크리션은 디스탈 쪽에서 일어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알도스테론이 요 바닥 측면막에 있는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활성화시키면은 세포 안에 포타슘의 농도가 더 많아지고 빅포타슘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포타슘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알도스테론은 소디움을 흡수하고 포타슘을 배설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VIP나 콜레라 독소 같은 경우에는 상피세포의 CAMP, 아데닐린 사이클레이즈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칼륨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설사는 주로 칼륨의 손실을 동반을 하죠. 설사했을 때 칼륨을 추가적으로 보충해 줘야 되는 상황도 일어납니다. 또 큰 창자, 작은 창자에 염증이 생기면은 또 면역 매개 물질에 의해서 또 호르몬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은 물과 알칼리성 이온의 분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사가 난다면은 알칼리의 소실이 일어나겠죠? 그럼 반대로 몸은 산성이 됩니다. 즉, 설사가 많이 일어나면, 이런 분비성 설사가 많이 일어나면 몸은 대사성 산증, 몸이 산성화됩니다. 다음은 큰 창자의 소화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큰 창자는 작은 창자와 달리 분비하는 소화 효소가 없죠. 대신에 큰 창자에 공생하는 장세균성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수십억 개의 장세균에 의해서 변성분이 분해될 수 있습니다. 소화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변성분에 있는 요소 빌리루빈, 1차 담즙산, 결합된 담즙산, 섬유소, 아미노산, 시스테닌, 메치오닌 이런 것들은 장세균의 표적이 되는 거죠. 이들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장세균에 존재하고 이 효소들에 의해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것들이 암모니아, 유로빌리노젠, 스테코빌린, 2차 담즙산, 비결합된 담즙산, 짧은 사슬 지방산,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중탄산염, 황화수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은 최종적으로 몸으로 다시 흡수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대변이나 방귀로 배설되기도 합니다. 장세균 입장에서는 변성분해 있는 이들 물질을 자기 생존을 위해서 분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부산물로 나오는 것들이 의외로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K, 비타민 B12, 사이아민, 리보플라빈 이런 것들은 부산물로 나오는 것이지만 인체에 흡수되면 사용될 수 있고요. 특히 셀룰로즈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는
분해하지 못하지만 장세균은 분해하는데 발효의 형식으로 분해하고 이 발효된 후에는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짧은 사슬 지방산, 특히 부티일산 같은 경우에는 큰 창자 상피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장세균은 큰 창자의 환경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또는 나쁜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유익한 장세균은 큰 창자의 면역계 형성에도 관여를 하고요. 장 상피세포의 분할을 촉진도 합니다. 또 항균성 물질을 생성해서 주변에 분비하면서 병원성 세균이 들어온다면 그것의 번식을 억제하는 그런 좋은 역할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간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은 몸에 있는 좋은 세균들도 죽게 되죠. 장세균도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세균성 생태계가 손상되면은 큰 창자에 오히려 감염성 질환이 증가되는 그런 역할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은 큰 창자의 흡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작은 창자에서 넘어온 변성분은 1.5에서 2리터 정도가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90%는 나트륨을 흡수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또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때 물과 다른 성분을 2차적으로 흡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0ml 정도 볼륨의 대변을 만듭니다. 나트륨을 흡수하는 방식은 작은 창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낙과 소디움 포타슘 펌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나트륨 소실이 많은 경우에 알도스테론이 나오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낙과 소디움 포타슘 펌프의 합성을 증가시켜서 나트륨 흡수가 더 많아집니다. 큰 창자는 하루에 최대 8리터까지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양이 많게 변성분이 미주비 회장에서 내려오면은 결국은 모두 흡수하지 못하고 설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칼륨이 분비된다고 했지만은 칼륨의 항상성 조절에 있어서도 칼륨의 능동적인 흡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소 칼륨 교환이 첨부막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 페이지의 그림으로 흡수의 양상을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큰 창자의 상피세포에서 짧은 사슬 지방산의 흡수가 소디움 펌프를 통해서 2차적인 능동 흡수로 들어온다는 것을 표시를 한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은 나트륨의 소디움의 재흡수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이낙과 그 다음에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나트륨, 소디움이 장상피세포로 흡수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 세 번째는 포타슘의 능동적인 재흡수 과정이 하이드로젠 아연과의 교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거는 대부분 다 디스탈 콜론에서 일어난다고 표시해 놨습니다. 자, 본문으로 내려와서 장세균에 의해서 생성된 성분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은 2차 능동 수송으로 일어나죠. 이 2차 능동 수송으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부틸산 등의 짧은 사슬 지방산이 흡수가 됩니다. 이렇게 흡수가 끝나고 형성된 대변의 여전히 75%는 수분입니다. 이 수분을 제외하고 고용물로는 죽은 박테리아, 산 박테리아 이런 것들이 있고 음식물 찌꺼기가 있겠죠. 또 탈락된 상피세포도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하지 못한 위창자 분비물 성분도 있고 간을 통해서 배출된 노폐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담즙염과 빌리루빈, 콜레스테롤, 지질대사물 이런 것들, 지방, 무기물들이 포함되어서 변이 형성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을 통해서 음식물을 2리터 정도를 먹는다고 하면 여기에 침 분비가 1.5리터가 더해지는 거죠. 그리고 위장으로 가가지고는 흡수가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서 게스트릭 시크리션이 2리터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것들이 합쳐지면은 5.5리터의 미즙이 형성돼 가지고 작은 창자로 내려오고, 작은 창자에서는 이자의 분비물, 바일 분비물, 담즙 분비물, 그리고 스몰 인테스틴에서 분비되는 그런 분비물이 더 합쳐져 가지고 미즙이 형성됩니다. 자, 흡수는 작은 창자에서 이루어지죠. 작은 창자에서 6.5리터 정도가 흡수가 되는데, 이때 흡수되는 것은 물, 나트륨, 칼륨, 클로라이드 이런 것들과 함께 영양분들이 흡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흡수된 나머지 것들이 대장으로 큰 창자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양이 2리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큰 창자의 상피세포에서 큰 창자에서 분비되는 것들이 포타시움과 바이카보네이트이 더 분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시 재흡수가 되면서 나트륨과 클로라이드, 물이 재흡수가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100에서 200ml 볼륨 정도의 대변이 형성돼서 익스크리션 되는 것이 위창자의 분비와 흡수의 총 합입니다. 다음은 창자의 마지막 부분 직장과 항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근육의 특징을 볼 건데요. 직장의 특징은 횡단근이 없이 종단근만으로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시그모이드 콜론까지 횡단근이 잘 발달되어 있고, 종단근은 티니아 콜리로 살짝 퇴화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직장의 근육 같은 경우에는 종단근만 있고 횡단근이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또 하나 직장의 특징은 직장과 시그모이드 콜론의 연결 부분이 예각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아주 중요한, 기능적으로 중요한 해부학적 특징입니다. 이 예각은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형성되는 매스 무브먼트에 의해서 예각이 판막의 역할을 해줘서 압력이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이 예각이 무너지게 되면, 예각이 둔해지게 되면은, 예각이 풀리게 되면 이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형성된 압력이 직장 내 압력으로 전달되면서 배변의가 생기고, 또 배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이 예각이 풀어지는 경우가 자세를 쭈그리고 앉을 때 일단 이 예각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직장이 수축을 해서 종단 방향으로 수축을 하면 길이가 짧아지게 되죠. 이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은 예각이 또 풀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배변에 유리한 자세 또는 배변에 유리한 힘이 형성이 되는 거죠. 다음 항문의 중요한 근육은 내항문 조임근과 외항문 조임근이 있습니다. 자, 근육에서 보면 내항문 조임근은 안쪽에 이렇게 구성되고 있고, 외항문 조임근은 바깥쪽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문 밑바닥에는 전반적으로 골반 바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근육들입니다. 자, 내항문 조임근은 조임근이니까 긴장성 수축을 하고 있죠. 일단 긴장성 수축을 하고 있고, 직장의 운동과 함께 내항문 조임근이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변의 이동을 돕습니다. 이는 내인성 장신경과 골반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식도에서 하부식도 관략근, 하부식도 조임근이 식도의 운동으로 이완되는 것과 같은 기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면에 외항문 조임근의 경우에는 평소에 긴장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되어 있는 것이 골반신경이 아닌
수의적인 근육을 움직이는 음부신경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소에 긴장성 수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에 의해서, 운동신경의 명령에 의해서 수의적으로 수축이 멈춰지고 이완을 하면서 배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의적인 운동은 명령에 의해서 수축하는 것과는 반대죠.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교과서적으로 나온 것들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 정도까지밖에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자, 이 외항문 조임근은 평소에 긴장성 수축을 하고 있는데 반사작용에 의해서 이 긴장성 수축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침을 한다거나 심호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압력에 의해서 배변 활동이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배변이 되지 않도록, 대변이 누출되지 않도록 긴장성 수축이 반사작용처럼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모이드 콜론에서 연결된 압력, 집단 운동에 의해서 직장의 압력이 쭉 하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 3번 정도 매스 무브먼트가 형성이 된다고 했죠. 변에 시그모이드 콜론으로부터 변이, 압력과 함께 변이 들어와 가지고 팽창에 의한 렉텀의 수축이 일어났습니다. 자, 인터널 스핑터를 보게 되면은 이 압력에 의해서 이완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긴장성 수축을 하고 있다가 직장 내 압력이 오자 이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외항문 조임근 같은 경우에는 이 압력이 전달되면은 압력이 다시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죠. 긴장성 수축이 증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긴장성 수축은 수의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완시킨다면은 압력이 떨어지면서 수의적으로 압력이 떨어지면서 배변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자, 이 밖에 골반 바닥 근육이 형성이 되어 있죠. 이것도 음부신경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리베이터 애니, 콕시지어스 머슬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얘네들은 수축을 하면은 배변을 억제할 수 있는 거죠. 항문을 좀 더 조이는 거죠. 자, 음부신경이 신기한 게 수의적인 명령에 의해서 골반 바닥은 수축을 해라 해서 배변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음부신경은 외항문 조임근에 들어가고 있는 음부신경은 수의적인 명령에 의해서 조임근을 풀어라, 수축을 하지 말아라는 명령을 하면서 배변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꼭 실습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매스 무브먼트가 느껴질 때, 집단 운동이 느껴질 때 화장실에 가서 직장 내 압력이 팽창되는 걸 느껴보고 그 느껴졌을 때에 내항문 조임근이 풀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명령에 의해서 외항문 조임근을 이완시켜서 배변이 시작되는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반 근육에 연결된 음부신경을 명령을 해서 골반 근육을 수축을 해서 배변을 참을 수도 있죠. 실습을 해보면 음부신경이 외항문 조임근을 수의적으로 이완시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직장과 항문의 주요 기능은 운동 기능이고 그 운동 기능은 배변 운동입니다. 이 배변 운동은 배변 반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직장은 늘 약 20cm H2O 정도의 압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축을 하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집단 운동에 의해서 시그모이드 콜론의 압력이 형성돼서 대변이 직장 내로 넘어오게 되면
넘어올 수도 있죠. 20cm H2를 넘으면 그러면 배변의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시그모이드 콜론 쪽의 집단 운동이 사라지고 그때까지 배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직장 내에 들어와 있던 대변은 압력이 낮은 시그모이드 콜론 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직장은 항상 평소에는 비어 있습니다. 자, 집단 운동으로 직장이 팽창이 되면은 그때 배변 반사가 시작이 됩니다. 직장이 팽창이 되면 배변 반사가 일어나고 이 배변 반사는 세 가지 경로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인성 장신경, 두 번째는 부교감 신경에 의한 배변 반사, 그리고 세 번째는 고위중추 신경에 의한 배변 반사. 이 세 가지로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인성 장신경에 의한 배변 운동을 보게 되면은 근육층 신경월기가 매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행 결장과 S 결장으로 전파돼서 온 율동적인 수축이 직장의 수축을 발생해서 또 내인성 장신경에서 내항문 조임근이 완전히 이완이 되는 여기까지가 배변 반사입니다. 만약에 이때 외항문 조임근이 이완되어 있다면 배변이 일어나겠죠. 근데 외항문 조임근이 긴장이 수의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면은 이 배변 반사는 내인성 장신경에 의한 배변 반사는 약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배변 운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배변 반사의 두 번째 회로는 부교감 신경에 의한 회로입니다. 이 부교감 신경은 오른쪽 그림의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직장 내에 변이 들어가서 팽창이 되게 되면 이 자극은 감각 신호를 타고 골반 신경을 타고 척수로 들어가서 척수에서 운동 신경을 통해 가지고 하행결장, 시그모이드 콜론 그리고 직장까지 운동을 조절하게 됩니다. 자, 이 골반 신경은 내항문 조임근의 이완까지도 돕는 겁니다. 이 부교감 신경과 내인성 장신경의 운동이 합쳐지면은 충분한 배변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수의적인 배변 반사죠. 골반 신경 자체도 자율신경이니까요. 여기에 반드시 외항문 조임근의 수의적 이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수의적 이완이 없다면 여전히 막혀 있다면 외항문 조임근에 의해서 시그모이드 콜론과 하행 결장의 수축이 이완되면서 다시 변이 시그모이드 콜론 쪽으로 돌아가고 직장 내의 팽창이 없어지면서 배변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변비 환자에서 주로 처치하는 것이 관장입니다. 관장, 에네마. 관장이라는 것은 직장 내에 고장성 액체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글리세롤이 들어있는 고장성 액체를 주입을 하면은 그 고장성 액체가 물을 빨아들면서 직장을 팽창을 시키죠. 팽창을 시키면은 내인성 장신경과 특히 부교감 신경에 의한 배변 반사를 유발해서 배변을 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배변 반사의 경로는 고위 중추신경으로부터 오는 배변 반사입니다.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충분한 배변 활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는 음부신경이 외항문 조임근을 이완시키지 않으면 배변 운동이 일어나질 않죠. 이 고위 중추신경은 일단 배변을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배변이 시작이 되면 심호흡 또는 복근 수축 등의 다양한 근육을 수축을 하면서 복압을 높여서 배변을 유도할 수도 또는 배변을 용이하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부신경은 조금 복잡한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하나는 외항문 조임근을 의식적으로 이완시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변을 돕는 그런 역할과 또 음부신경은 골반 바닥 근육에 연결이 돼가지고 배변을 참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척수신경, 다양한 레벨의 척수신경이 복근과 횡격막의 수축을 도우면서 배변 운동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횡격막 수축은 심지어는 경추 3, 4, 5번에서 나오는 거죠. 배변 운동을 돕는 게 경추신경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은 배변 운동이 굉장히 포괄적인 운동신경들의 종합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와서 항문으로 소화돼서 나가는 것까지를 모두 다 경로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 9강에서는 간에 대한 얘기를 1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위청자 생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